여러분들은 요즘에 경기가 안 좋잖아요. 경기가 하강할 때도 있고 상승할 때도 있고 한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 국가는 부채가 많죠. 우리나라 국가도 부채가 많아요. 개인의 부채도 아주 많아요.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경기가 좋아지게 될까 할 때, 경기가 좋아지게 하는 방법 중에 국가가 이렇게 예산을 늘려서 뭐 인프라를 건설하거나, 국가가 예산을 어쨌든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국가가 돈을 쓰면, 그러면 경기가 다시 일어날까요? 아니면 부채도 많은데 왜 예산을 더 늘려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나중에 갚으려고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게 예산을 축소하는 게 더 국가가 예산을 증대하는 게 더 나을까? 예산을 축소하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예산을 늘리는 게 낫다. 국가 부채도 많은데 경기도 안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허리띠를 쫄라매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데 힘들어 죽겠는데 허리띠를 쫄라매야지. 안 써야지. 그게 맞을까요? 아니면 안 좋으니까 빚을 더 내서 예산을 더 늘려서 네. 국가가 긴축하느냐 아니면 증대하느냐 부양하느냐, 물론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국가가 이제 예산을 더 늘린다 해도 엉뚱하게 늘리면 참 난감해지죠. 우리 예를 한번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일본이란 나라가 갑자기 우리나라보다 이제 17세기, 18세기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엄청 못했는데 좀 떨어지는 나라이죠. 우리 조선시대 때 외놈 엄청 무시했거든요. 영조, 정조 시절에도 엄청 무시했어, 외놈들. 상대도 안 했어요. 너무 떨어지는 나라라고. 과연 그랬을까요? 17세기, 18세기. 18세기에 일본 도쿄는, 그때는 에도라고 그랬죠. 에도는 세계 최대 도시였어요. 인구가 100만 명이었어요. 100만 명. 당시에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이런 나라가 세계 최대 도시였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18세기 하면 런던이나 파리가 세계 최대 도시지, 그런 나라는 80만 명, 60만 명 나라, 런던이나 파리가 100만에 미치지 못했어요. 베이징은 역시 베이징도 50만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에도, 도쿄는 100만 명이 넘었어요. 한 도시에 100만 명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한양은 12만 명, 10만 명, 한양은. 그때는 10만 명이 간 넘었어요. 아니, 그때는 이렇게, 상하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빌딩 같은 이런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별로 없었을 텐데, 어떻게 100만 명이 넘었을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서, 일본이 갑자기 1800년대 갑자기 메이지 유신을 해서 갑자기 막 성장을 해서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고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은데, 우리가 간과한 것은 이 임진왜란 이후에 200여 년간 일본은 어떻게 했나?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나라 역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중국의 역사는 다들 빼는 사람 많아. 일본의 역사도, 미국의 역사도, 미국인의 마인드,
일본인의 마인드, 중국인의 마인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그런 경제 성장을 했냐. 18세기에 일본은 어땠냐면, 전 국민이 전 국민까지는 아니겠죠. 많은 국민들이 자유여행을 떠났어요. 자유여행을. 여행의 자유가 있었어. 도쿄 같은 이런 나라, 오사카 이런 데를 자유롭게 여행하고, 여관이 곳곳에 지역마다 있고 장사치들이 곳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의 전국적으로 상업이 굉장히 발달됐었어요. 여행자들의 천국이었다니까, 당시에. 세계에 유례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행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한참 이후 1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 이때서야 여행의 자유가 열려서 우리나라는 90년대 이후로 여행의 자유가 열렸지, 90년 이전에는 해외여행 가는 것도 어려웠지만 해외여행 가는 거 진짜 어려웠어요. 90년, 김영삼 대통령쯤인가요? 그때 여행 자유가 어쩌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여행 붐이 일어났지. 근데 일본은 18세기, 19세기, 1700 몇 년, 1800년 몇 년에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전국에 다니면서 여행을 했다니까요. 그런 나라는 잘 없어요. 그럼 이곳은 왜 그런 것이 됐냐? 이 임진왜란이 끝나게 된 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풍신수리끼리 죽으면서 끝난 거잖아요. 그때 이제 그 이후에 정권을 잡은 사람이 이 도쿠가와 이에야츠의 가문은 지방에 그래서 어떤 묘안을 떠들었냐면, 그 가족들을 일본 지방 많잖아, 보면 쭉 해가지고 섬이 되게 많은데, 요쪽 지방에 무슨 번 하는 이런 지방의 유지들의 가족들을 도쿄에 묶어놓는 거야.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 도쿄에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다스리다가 도쿄를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돼. 자기 친척들, 자기 마누라하고 아들하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도쿄에 있는 자식들을 보러, 가족들을 보러 정기적으로 행차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참근제도라고 그래요. 참근제도 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볼모로 잡은 거죠.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넓은 그 나라를 도쿠가와 이에야츠 가문에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책을 썼는데, 그게 막대한 효과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방에서 유지 아닙니까? 지방에서 유지다 보니까 오갈 때마다 그냥 오가지 않고 행차를 해요. 짐을 꾸려가지고 500명, 1000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가는 거예요. 갈 때 마차 타고 다니잖아요. 마차 타면 길이 좋아야 되잖아. 또 누가 행차를 했다더라, 이렇게 행차 규모가 어땠더라 이러면 또 우리 집안이 더 좋아, 우리 저쪽 집안 더 좋아 이래가지고, 전에 이쪽 집안에서 100만 원 썼다면 나는 200만 원 써가지고 더 화려하게 해야지. 또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집안에 행차하면 또 300만 원 들여서 또 해야 되지. 각자 경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도로가 좋아지겠죠? 마차들이 계속 다니고 500명, 1000명씩들이 번을 들고 뒤행차를 하고 뭘 하고 짐을 들고 하고, 그리고 또 이 도쿄에 올라갈 때, 지방에 도쿄에 올라갈 때 특산물을 가져가가지고 아부하는 것도 많아요. 당시에 이에야츠 가문에게 선물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의 특산물 잔뜩 들고 가죠. 또 갈 때는 도쿄에 있는 걸 또 지방으로 가져가죠. 이게 일본이 엄청 넓잖아요. 여기부터 저 끝에, 저 홋카이도까지 엄청 되게 넓다고.
각 지방마다 인프라가, 도로가 좋아져. 마차가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수백 명씩 행차가 있으니까, 행렬이 있으니까 여관이 있어야 돼. 잠을 자야 되잖아요.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 일본의 국수집이라든 일본의 뭐 음식집 이런 게 300년, 400년 됐다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100년 이상 된 것도 잘 없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는 상업이 전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품, 물건 팔고 뭐 이렇게 밥을 하고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았어요. 근데 일본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지역의 뭐 먹는 거, 또 이렇게 그런 화폐가, 우리 조선시대 때 화폐 별로 안 썼거든요. 그 농업에 종사를 많이 하고 물물 교환을 많이 하고 했지 화폐를 별로 안 썼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폐를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화폐가 엄청나게 발달했죠. 처음에는 이것에 가져다 줄 효과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냥 권력 유지를 위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경제력을 엄청나게 좋아지게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지역의 농민들은 고열이 맨날 빨렸겠죠. 자기네 지주들 맨날 상납을 해서 세금 많이 걷어서 그 세금으로 전부 다 돌린 거 아닙니까? 나중엔 그러다 보니까 여관이 많고 밥집이 많으니까 여행까지도 다니게 됐어요. 어느 나라든 여행의 자유화를 시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당시에 어떤 이유로 일부 국민들이 여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해줬어요. 허가증을 받고 여행을 하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 여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같은 걸 잔뜩 꾸러미를 갖고 다니면서 여행지마다 내가 선물. 당시에 여행하는 이제 이유를 만든 게, 보통 이런 시대에는 고대 시대에는 여행을 못하게 했는데, 신사 참배에 대한 성지순례를 하겠다. 신사는 곳곳에 있잖아요. 신사 참배에 대한 성지순례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유로 여행을 많이 하게 돼서 여행의 자유화처럼 그렇게 붐이 일었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은 대표적으로 나는 인프라. 국가가 돈을 엄청 써서 부양한 거라고 저는 봐요.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썼잖아. 돈을 일부러 이제 세금 많이 걷어들이긴 했지만 그 세금들을 전부 다 도로 깔았지. 또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월급 줘야 되잖아. 자기 데리고 500명, 1000명 데리고 다니려면 돈 줘야 되고, 먹을 거 줘야 되고, 옷 줘야 되고, 그 왔다 갔다 하면 쓰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그 경제 효과가, 부양 효과가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임진왜란 때는 임진왜란 때는 오사카가 이제 제일 큰 도시. 그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사카 살았고, 이에야츠는 이제 도쿄에 살았었는데, 그 도쿄가 조그마한 도시였거든요. 근데 신도시 새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100만 명이 넘었다니까요. 지금에야 100만 명 도시는 곳곳에 있지만 200년 전에 100만 명 도시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렇게까지 됐었다. 국가가 경기부양을 해서 성공한 게 또 저게 있죠. 뉴딜 정책. 이제 경제 대위기, 대공황 시절에 누구지? 루즈벨트인가요? 이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써서 인프라를 엄청나게 깔고 그랬어요. 국가에서 돈을 막 풀었죠. 그래서 대공황을 그럭저럭 힘들었지만 넘었습니다. 지금 인프라 법안, IRA 법안, 미국에서 지금 인프라 IRA 법안이거든요. 이 IRA 이것이 인프라 법안이에요. 무슨 법안이더라? 갑자기 강의하다 보면 자꾸 까먹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거 다 생각이 나는데 이 IRA 법안을 이제 지금 실행 중인데요.
이 IRM 법안도 역시 인프라를 확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백조를 투자하고 있잖아요. 2차 전지, 또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도 엄청나게 짓거든요. 50%, 많게 적게는 30%에서 50%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잖아. 내가 100조 투자하면 30조씩 투자를 그 나라에서 옆에서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공장이 들어서는 게 도심 한가운데가 아니라 지역의 한가로운 데다가 땅값이 싸니까 거기다 짓거든요. 그럼 신도시가 10만 명, 20만 명 사는 신도시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양질의 일자리 구하기 너무너무 어려운데, 미국은 지금 실업률이 3.5인가 완전 고용에 가까워요. 서로 사람들을 데려가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몸값이 올라. 그래서 인플레가 꺾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몸값이, 고용률이 떨어지지 않아요. 고용률이 완전 고용에 가까워서 내가 뭐 일 그만뒀으면 여기저기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일해주세요. 저기 와서 일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게 다 역시 국가에서 돈을 많이 써서 경기 부양을 하니까 전 세계가 모두 다 죽을똥살똥하고 그러겠는데 미국만 혼자 잘 나가. 작년 연말에 미국의 성장률이 5%대가 넘었어요. 우리는 1몇 프로 뭐 이러고 있는데 그 큰 나라가 20조 달러가 넘는 대단한 나라가 5%가 넘고 이번에가 2몇 프로인가 그리고 3%인가 뭐 그 정도 성장했어요. 그런 거 보면 경기 부양이라는 게 국가가 제대로 된 경기 부양을 하면 정말 좋다. 근데 제대로 해야 되겠죠? 제대로. 그런데 이제 원리는 이런데 자꾸 이제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조금 전에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도 돈을 이렇게 어려운 때는 허리띠를 쪼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국가 부채도 많은데 돈을 계속 풀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꼭 그렇지 않아요. 사실 개인도 내가 아이템만 좋으면, 내가 재능 있고 아이템만 좋으면 경기 어려울 때라도 상관없이 대출 잔뜩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탁탁탁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거든요. 어려워서 그렇지.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은 진짜 더 어려운 거고, 국가는 그래도, 국가는 쉬워요. 인프라 조성 좀 하고, 될 만한 기업들 더 지원해주고, 뭐, 반도체 같은 것도 지금 하강하고 있으니까 이제 언제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 안 좋을 때 이렇게 지원해주면 나중에 올라오잖아요? 반도체는 올라올까 모르겠네. 왜냐면,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매우 안 좋아요. 이번에 연말 연초에 중국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대사관하고 영사관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 비슷하게 뭐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게 있어요. 우리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걸 해서 뭐 했어요. 우리 중국하고 영국하고 뭐 해서 뭐 했어요. 그런 걸 발표하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 다 했어. 영국도 하고 프랑스도 하고 심지어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이런 나라까지 다 하는데 대한민국은 이런 방구도 안 했다라는 거지. 패싱인 거예요. 중국에서. 우리나라하고는 안 한다라는 거야. 우리나라가 먼저 발로 뻥 찼으니까 안 한다라고 해버리니까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는 거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70% 이상이 중국에 수출하는 거거든요. 중국 말고는 반도체 수출할 데가 없어요. 저 동남아시아에 반도체 수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안 써요, 동남아시아는. 저 인도 같은 데 안 써. 전 세계의 50% 이상 반도체는 다 중국에서 다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국에 수출 안 한다고 했잖아. 정부에서 나서서 안 한다고 그랬어, 그것도. 미국에서 하지 말라니까, 그래요? 그럴게요. 이러면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래, 뭐, 마음대로 해. 그러면 우리가 돈 들여서, 우리가 만들게.
해가지고 공장 엄청나게 만들고, 그리고 지원도 엄청나게 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갖다 쓰는 게 더 싸거든요, 중국도.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지원을 엄청나게 하고 있죠. 적자 안 나게, 그 반도체 회사도 적자 안 나게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반도체 회사들이 그냥 하면 적잖아요. 왜냐면 한국이 훨씬 더 싸니까. 그렇지만 중국 정부에서 엄청나게 지원해 주니까 나중에 중국 정부랑 사이가 좋아진다면 반도체 다시 또 팔 수 있을까?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잘 모르면, 정부에서 우리가 나라가 오려니까 다 같이 허리를 조아매고 같이 아껴가면서 씁시다. 우리 예산이 너무 많아요. 슈퍼 예산 600 몇십 조예요. 600 몇십 조니까 또 이 예산을, 지난 정부 때는 예산을 거의 한 해에 10%, 5% 이상씩 커졌어요. 예전에는 우리 예산이 10년 전만 해도 400조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300 몇십 조였을 거예요. 1년 예산이. 그런데 2015년, 16년, 20년을 하면서 지금은 650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예산이 엄청나게 뛰어버린 거예요. 예산이, 국가 예산이. 3분의 2가 증가를 했으니까 10년 만에. 그런데 그만큼 또 경기가 또 성장을 했거든요. 또 국민의 이런 소득도 높아지고. 그런데 지금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600조가 넘었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그대로 하면, 이대로 하면 지금 700조, 800조, 내년 되면 700조가 넘을 수도 있는데 안 넘었거든요? 오히려, 이거 예산 너무 많이 쓴다. 우리가 좀 줄여야 된다. 라고 해서 예산을 동결하거나 줄인 것이 더 많아요. 이 정부의 기조가 완전 틀린 건 아니지만 너무 방만하게 커진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예산을 줄인 것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이것은 정말 답답하다는 거죠. 근데 어린이 청소년 예산 3분의 1 삭감. 아동센터 큰일 났어. 학교들 큰일 났어. 지원도 없습니다. 노인복지 예산 삭감. 그런 노인복지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과학 이런데, 수학, 과학하는 이런데 예산 삭감 해가지고 3분의 1 삭감 해가지고 삭감하고. 그러니까 필수로 꼭 반드시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은 삭감하고, 또 이제 세금을 그러면 더 걷어야 되잖아요. 돈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해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의 세금을 깎아주고. 그래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세금이 확 줄어요.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이 확 줄어요. 그래가지고 참 좋겠어요. 부자들은. 전 정부에서는 세금 많이 내다가 이번 정부에 세금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세금을 많이 50조 정도 펑크났다든가 40 몇 조가 펑크났다고 그랬죠. 그 수십 조 펑크난 거를 그러면 이거를 누가 갚냐고. 이거를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제 대주고 있는데 그거는 다 또 이제 국민들이 우리가 또 다 갚아야 되는 국가 부채로 또 그대로 작용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르니까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허리띠를 조아매야 되는구나, 나라에서. 그게 아니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미래 5년, 10년 후를 내다보고 국가에서 크게 한턱 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 없으니까 100만 원씩 다 꽂아줄게. 이건 아닙니다.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이 코로나 때는 세계적으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요. 효과적인 부분에 꼭 해야 될 부분에 예를 들면 과학이나 교육이나 이런 데는 엄청나게 돈을 써도 되거든요. 교육이나 과학 이런 기술 분야 이런데 수소라든지 이런
뭐 2차 전지라든지 무슨 다음에 차세대 무슨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양자 컴퓨터 분야 부분이라든지 뭐 수학 물리학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예산을 2배로 슉 늘려서 그런 사람들을 그런 연구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좋은 생각일 수 있거든요. 우리 황룡사는 기도를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살님이 전영옥 보살님이 오래전부터 나도 독불공을 꼭 올려봤으면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셨는데 오늘에야 독불공을 하셨다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원래는 이사 가겠다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사를 못 가면 내가 지금 경험이 없는 사람이야.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했더니 괜찮아요 또 그러시더라고요. 성들 하세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